우리 애가 되게 잘해, 연고대 당연히 가는 거고 지금 의대도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교 1등 100명을 만나면 인서울이 진학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안녕하십니까,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교육 전문가, 입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승혜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인서울이 주요 한 10개 대학, 15개 대학 이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학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대학은 상대평가거든요. 근데 상대평가를 안 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런 걸 이제 망각하고 그냥 우리 애가 되게 잘해, 학원 가서도 상위권 반에 있어요, 연고대는 당연히 가는 거고 지금 의대도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본질적으로는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는 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은 이게 진짜 상대평가의 현실이 이렇구나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아닌가, 본질적으로. 최근 사교육은 제가 봤을 때는 욕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사교육 시장이 학부모님들,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부모가 아닌 것 같이 얘기를 한다는 게 문제예요. 특히 초등, 중등, 고입 시장에서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대입 시장은 사교육이 가스라이팅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신도 한 4등급, 5등급, 모의고사 성적도 4등급, 5등급. 근데 얘네들한테 데리고 어머니 제가 서울대 보내드릴게요, 하면 전혀 먹히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랑 중학교는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돈을 부모님들이 쓰게 해야 되니까 약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뒷바라지한다, 이런 표현을 예전에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뒷바라지한다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대학은 무조건 엄마 혹은 아빠가 보내는 거야. 그리고 사교육 시스템, 그리고 사교육비를 얼마나 잘 쓰고 이용하느냐가 부모님의 역할이고 부모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어머님들 이거 안 하면 지금 큰일 납니다, 어머니 그거 방치하는 거 했을 때 이제 효과가 큰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랑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너네 어느 아파트 사는 거에 따라서 학생들을 나눈다면서요. 그리고 쟤는 어떤 차를 타? 그럼 그 집의 또 경제 능력, 그 부모님의 경제 능력,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교육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야, 쟤는 사교육비를 한 달에 얼마 써? 그러면 그 집의 경제 능력, 그 부모의 경제 능력, 물질적으로 부모님의 역할을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사교육비도 사실은 이제 그런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사교육비 안 쓰고 집에서 충실히 내가 지도를 하고 싶어, 이렇게 마음을 굳건히 먹은 부모님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주변에서 소곤소곤 되거든요. 저 집은 집에서 시킨대. 그리고 동네 어머님들 만나도 학원을 그렇게 안 보내서 괜찮겠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교육 가치관도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교 1등 100명을 만나면 거의 95명 이상이 의대를 간다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공부를 잘하는데 저는 의대 관심 1도 없고 저는 무조건 공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한 명 만날까 말까 아주 극소수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의 부모님은 또 안타깝죠. 왜냐면 의대를 보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요즘에는 의대가 선호 현상을 넘어서 거의 이제 상징화되고 있다? 물론 저는 이게 대입도 트렌드가 바뀌어요. 특히 이제 교대 같은 경우가 코로나 전에는 지방에 요고 가면 1등부터 10등 싹 다 교대 간다 그러거든요. 지금은 교대 간다는 애들도 겨우 없어요. 그래서 트렌드가 바뀌긴 하는데, 의대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사회적으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공대를 가고 기초 과학 공부를 해야지 의대 가가지고 미래가 걱정인데,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 비판하시죠. 애를 저렇게 공부시켜가지고 의대 보내려고 저거 엄마들이 어떻게 혈안이 돼서 의대 보내는 걸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대를 선호하는 거는 단순히 학생과 부모님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애가 공부를 되게 잘해. 그래서 의대도 갈 수 있고, 예를 들어 서울대나 카이스트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췄어요. 근데 얘가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갔고 옆집에는 비슷한데 의대를 갔어. 근데 이 두 아이의 10년 후를 생각했을 때 누가 더 과연 사회적인 지위,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포지션, 그 다음에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혼인시장에서의 가치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당연히 누가 더 차이가 많이 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겪어본 부모님들, 사회생활을 했고 그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또 경제적인 지위 이런 걸 누릴 수 있는지를 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의대 가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아, 당연히 저는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현상이지 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예전에는 그냥 만약에 종합학원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엄청나게 큰 학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국영수를 다 가르치는 건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과목별로 학원을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는 어디를 보내? 국어 A, 국어 B, 국어 C. 야, 수학은 수학 A, 수학 B, 수학 C. 그럼 수학은 또 B만 보내? 그러면 수학 이 과목은 또 C1, C2 막 이렇게 다양하게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과목별로 학원만 보내면 됩니까? 그거는 기본이고 과목별 내신 학원, 그 다음에 과목별 수능 학원, 즉 내신 학원이랑 수능 학원이 또 나눠져요. 예전에는 대입이 뭐 학력고사라든지 수능 단일화된 시험으로 대입을 치렀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학원을 보내면 됐는데 지금은 내신도 매우 중요하고 수능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따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자연계열이 많다 보니까 자연계열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과학학원 많이 보내시거든요, 요즘에. 저 때만 하더라도 야 무슨 과학학원을 보내? 근데 문제가 물리학원, 생명과학학원, 화학학원을 또 따로 보내야 돼요. 그럼 지구과학까지 만약에 보낸다 그러면 과학학원을 4과목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환장할 일이죠. 그리고 방학 때는 또 온갖 특강들이 많습니다. 확률과 통계 특강, 뭐 기하 특강, 뭐 국어도 문법 특강, 고전 특강, 온갖 특강들이 또 엄청나게 깔립니다. 게다가 수험생이 된다 그러면 이거 기본적으로 하면서 논술을 하게 되면 이제 논술학원도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학원들 시스템인데 만약에 학생이 수업을 좀 못 따라가거나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면 거기를 요즘에 이제 클리닉, 쉽게 말하면 과외죠. 과외를 이제 붙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깔려있는 학원 시스템에 과외를 추가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써 복잡해지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독서실도 세분화되어 있어요. 예전같이 칸막이 되어 있는 독서실도 있지만 관리형 독서실,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 친구들이 막 다 가니까 그런데 안 가면 뭔가 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보내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인터넷 강의도 프리패스 비용 자체가 막 1년치, 2년치 생각하면 매우 비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독서실 보내고 이런 상태에서 인터넷 강의 교재비가 추가되면 그게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재비가 비쌉니다. 근데 문제는 이놈들이 책을 산다고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안 봐요. 그냥 먼지만 쌓여 있어요. 그런데 안 사줄 수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돈을 지출하기 시작하면 이거 진짜 견적이 이게 예상을 벗어납니다 진짜. 그래서 대리운전 뛴다 밤에 택배 알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고등학생 기준으로 최소 한 달에 150, 150에서 300 사이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구간 자체가. 근데 이게 말이 150에서 300이지 300이면 웬만한 월급이거든요. 그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수입은 다 사교육에 지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정이 되게 많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물론 성적이 안 좋은 건 사교육비를 안 써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죠. 내가 돈을 덜 써서 아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죠. 부모님들이 입시가 바뀌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바뀐 입시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거는 입시가 바뀌어. 그래서 로드맵이 필요해. 이 로드맵이라는 단어를 저학년일수록 좋아해요. 수험생은 로드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바뀌는 입시랑 로드맵은 같이 갈 수 없는 단어예요. 구조가 안정이 돼 있고 야 그럼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야. 이게 로드맵인데 바뀌는데 무슨 로드맵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뭐 의대 선호 현상 때문에 초등학생들 대상 의대 수능 선행반이 생겨가지고 미친듯이 수능을 가르친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좀 미쳤다고. 이 초등학생들이 나중에 고3이 됐을 때 수능의 운명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수능 과목은 늘 바뀌고 실제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번에 대입 개편에서. 하는데 뭔 수능 선행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냐. 로드맵을 아무리 짜도 어떤 학생 부모님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로드맵을 디테일하게 짜면 그대로 안 됐을 경우에 충격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서울대 의대 보내겠다고 흔히 말하는 상상고 입시를 준비를 시켜가지고 막 했어. 하면 합니다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하면 해요. 그리고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성적이 나오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했는데 예를 들어 상상고에 떨어져. 그럼 벌써 거기서 로드맵이 깨지고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멘붕, 그 다음에 학생도 멘붕, 그 아빠도 야 니 그렇게 몇 년간 돈 쓰더니 막 이게 완전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 때문에 멘탈이 나가서 아무것도 안 되는 학생 부모님들 많이 보는데 이런 로드맵을 짜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 학기, 매월 우리 아이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 이게 고등학교 가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에요.
이 아이의 상황에 맞게 학습 순서를 쓰시고 요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컨셉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거는 대입 전략을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 대입과 달리 지금 대입은 되게 복잡합니다. 애들이 할 게 많아요. 내신 관리, 수능 대비, 그 다음에 수행평가, 뭐 비교과 활동에 막 엄청나게 많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럴수록 명확하게 우리 아이의 대입 전략을 고려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내신이 멀리 갔어. 그럼 내신이라는 거는 5학기가 누적이 된 거고 2학기가 멀리 가 있으면 3학기 동안 열심히 불러도 여전히 멀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내신은. 그러면 아무래도 수능으로 대입을 할 것 같다. 그러면 2학년 때 물리, 화학, 생명과학이 있는데 이 아이는 전형적인 자연계산이 아니라서 물리는 일단 안 할 것 같아. 수능을. 그런데 보면 물리 학원을 다 보내고 계세요. 제가 보면. 물어봐요. 어머니 물리 학원 왜 보내세요? 아이가 물리가 약하고 힘들어해서요. 그 내신 챙기시려고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의 돈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게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명확하게 본인의 대입 전략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수능을 할 것 같아. 그러면 수능할 것 같은 애들은 명확합니다. 내가 수능 칠 과목만 투자하면 돼요. 그 대입 전략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딱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자기주도 학습이죠.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식을 넘어서 가장 필요한 방식이죠. 최상위권 학생들의 대부분은 자기주도 학습 중심에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무조건 이래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비를 이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제외하고 사교육과 관련돼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지도예요. 어쨌든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인류가 계속 증명해온 방식이거든요. 이 학생한테 가장 필요한 공부를 필요한 만큼만 지도하는 거. 이게 개인 지도거든요. 근데 개인 지도가 요즘에는 과외 클리닉 좀 다양하게 태분화되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냥 쉽게 본인이 이해할 수 있게 과외라고 했을 경우에 우선 이제 과외가 필요한지 만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과외가 필요한 부류는 크게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 흔히 말하는 최상위권 학생, 상위권 학생들. 공부할 게 많고 하다 보니까 효율이 중요하거든요. 학원을 갔을 경우에 나는 최상위권인데 이 수업이 100 중에 한 70%는 내가 좀 다 아는 쉬운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숙제도 너무 많아. 근데 숙제도 뭐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정도의 난이도야. 아니면 난이도는 적절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놈의 이 숙제를 하느라고 다른 공부를 못해. 그러면 학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필요한 만큼의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과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하위권 학생입니다. 반대에 있는 경우죠.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학원을 가다 보면 엄마 나 이 학원이랑 안 맞아. 이 선생님이랑 안 맞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선생님이랑 안 맞는 게 아니라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당연히 중하위권 학생이니까 그 수업의 70% 이상은 또 어려워요. 이제 알았지라고 물어보면 나는 모르겠는데 자꾸 이제 이해했지라고 하니까 그냥 이해했다고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도 이 아이의 수준에 맞는 공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과외가 매우 효율적입니다. 과외의 문제점,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얘는 이 과목은 과외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바로 이제 당황해 하시는 게 어떻게 과외를 구해요, 선생님? 그 다음에 그 과외 선생님이 검증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 선생님은 그래도 검증이 돼 있습니다. 최소 그 지역에선 검증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과외는 검증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과외 비용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도 좀 불투명해요. 과외 관련해서 사기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개를 받아서 과외를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주 훌륭한 선생님은 소개를 받았대요. 원래는 과외를 더 안 하는데 내가 특별히 소개해 준 거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하는데 한 달에 최소 300은 줘야 된다고.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겪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맞나? 이만큼 주는 게? 이게 어렵죠. 불투명하죠. 이게 가장 문제예요. 사실. 그 다음에 학생과 충분히 얘기를 해서 어떤 선생님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선생님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남학생도 여선생님 싫고 남선생님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나를 좀 확실하게 멘탈리티도 좀 관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 성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학생과 상의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보통 과외를 이제 과외 중개업체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과외 중개업체들은 보통 무작위로 선생님이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 과외 업체들에서는 물론 최고의 선생님들을 배정한다고 하지만 에이스 선생님들이 이미 수업을 많이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대학생들을 많이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 가장 좋은 점은 이분들이 최근까지 이 대입 경쟁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대입 시스템 이해도가 높습니다. 학생들이 내신 관리도 하고 수능 공부도 틈틈이 해줘야 되고 또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내신 대비는 정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를 내야 되나 할 정도로 뭔가 되게 지엽적이고 개성적으로 내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학교 선생님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생 중에 과외를 하는 학생들은 흔히 말하는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연히 내신을 귀신같이 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 팁까지 일반적으로 점수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여름에 나 해외 가야 돼. 그만두고 갈 수도 있어요. 그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근데 대학생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적절한 컨텐츠를 가지고 계획된 스케줄에 의해서 끌고 가는 힘이 좀 부족해요. 자, 이 교재를 가지고 몇 개월 안에 이렇게 딱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전문 선생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성인 전문 선생님들의 장점은 반대죠. 어느 정도 컨텐츠를 가지고 계획된 스케줄에 의해서 끌고 가는 힘이 있죠. 전문적으로 지도를 하신 선생님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장점이고, 그 다음에 멘탈이라든지 이런 어떤 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전문 과외 선생님들의 이 아쉬운 점은 본인이 쓰는 주 교재가 있으면 이 교재를 가지고 모든 학생들한테 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외를 하는 이유는 이 아이 수준에 맞게 적절한 수업을 해달라는 건데 쓰는 교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도 보면 1월 초에 막 지난해 수능 특강을 가지고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능 특강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여기서 연계가 되니까 공부를 하는 거지 수능 특강 교재가 매우 좋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 교재는 올해 내가 수능 칠 애들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쓴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도 수능 특강 쓰는 선생님들도 제가 자주 듣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좀 아쉽죠. 비대면 과외는 부모님들이 본질적으로 불안 심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과외는 그래도 직접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데, 비대면 과외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공간적인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지방에 가면 이 과외 선생님 구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어느 정도 광역시 정도급 되면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시급, 중소도시, 심지어 군 단위 가면 이 과외는 거의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과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울릉도에 있어도 인터넷으로 충분히 대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주요 선생님들과 연결해서 과외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공간적인 제약이 없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비대면 과외 같은 경우에는 성향적으로 대면 수업을 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학생들 본인들도 계세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뭔가 이 선생님이 옆에 앉아서 뭐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담을 좀 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향적으로 이런 게 조금 더 많은 학생들도 있다. 비대면 과외 업체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환다 과외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면이 좀 있는 게, 보통은 이제 온라인 과외 업체들이 선생님 매칭을 또 무작위로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교체가 가능은 하지만 어쨌든 낭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다 과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프로필을 보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선생님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학생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론 프로필을 보고 무조건 정답이다라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거. 그리고 시범 수업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수업을 해서 프로필을 골랐는데 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필도 보고 시범 수업, 그러니까 시범 수업이란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나랑 좀 잘 맞는지, 이 선생님이 나한테 효과적인지를 이제 따져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치를 통해서 선택을 하니까 조금 더 좀 효과적인 면이 있다. 분명히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좀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대학 간판이 어디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애들한테 야 대학 간판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를 만들고 나서 그 얘기를 해야죠. 대학 간판이 중요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안 중요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급한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힘들 때마다 인생을 길게 보시면 돼요. 꼭 좋은 대학 나왔다고 인생을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자꾸 외부에서 솔루션을 찾으러 가지 마시고 이 학생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솔루션을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봐도 학생과 충분히 소통이 되는 과정은 뭐 성적이 조금 낮아도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보통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 심지어 성적이 좋은데도 부모님과의 뭐 이런 게 안 좋다고 하는 경우는 소통의 부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든 아니면 뭐 과외를 시키든 이제 교육을 시킬 때 학생과 충분히 대화하는 부모님이 된다면 뭐 어떤 문제든 잘 해결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